네,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여름철에도 이례적으로 계속되자 방역 당국이 철저한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가면서 재유행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일상 회복 이후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말라리아 등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뵈맨다는 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뜻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네. 일상 회복으로 오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루 확진자가 정말 4만 명대까지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유행이 좀 다시 시작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유행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장에서는 지난주 같은 경우부터 갑자기 이제 입원 환자도 늘기 시작했고 외래 환자도 늘었고 또한 병원의 직원들도 많이 감염되는 게 보이면서 유행이 이제 본격화됐구나 예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확연하게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몇 주 정도는 계속 확진자 늘어나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위중증 환자라던가 사망자의 뭐 숫자의 추이는 좀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 이제 주간 사망자들이 이제 1일 평균 한 8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중증 환자는 이제 정부 당국에서 발표한 건 150명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대부분의 이제 병원들이 긴급치료병상에 입원한 환자들은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자율 입원하는 중환자들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50명보다는 훨씬 많은 중환자가 입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코로나19 확진자와 지금 말씀해 주신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사실 계속 주기적으로 보다가 한동안 좀 안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네. 그 전주라든지 그 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늘어난 겁니까? 예, 한 2주 전만 해도 이제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이제 2만 명대였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에 3만 명대 후반, 3만 9천 명 정도까지 올랐고 네. 이번 주에 지금 환자 발생하는 거 지금 이제 월화수 같은 경우 거의 4만 명 후반대까지 거의 5만 명 가까이 발생을 한 상황이라 예. 이번 주에는 아마 평균 1일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예측들에 따라 다르지만 예. 지금대로 특별하게 이제 여러 가지 행동 패턴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잘 안 쓴다든지 또 예. 검사나 이런 거 잘 안 받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5만 명, 6만 명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4만 명대가 이제 지난 1월쯤에 겨울철 재유행했을 때 당시의 수치인데 네. 지금 이 정도 수준의 확진자가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건지 혹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난 겨울에 1, 2월까지 좀 환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랬죠. 좀 잡침했다가 4, 5, 5월에 살짝 올라갔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여름철 좀 지나서 한 9월 넘어서 가을부터 유행이 시작될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좀 빨리 유행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증가 속도도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좀 우려를 표명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예상보다는 좀 빠른 시간에 이제 유행이 왔고 네. 또한 근데 어쨌든 근데 다만 이런 유행이 빨라지는 여러 가지 좀 방역 완화라든지 또 이제 여러 국민들의 행동 패턴의 변화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나타났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게 좀 시기가 좀 당겨진 어떤 이유 가장 결정적인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전문가들마다 조금 이제 의견이 차이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법적 격리 의무 7일이었던 거를 이제 격리 권고 5일로 줄였던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예상보다 한 달 일찍 그게 6월 초에 시행이 되기는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적 격리 7일이지만 격리 권고 5일이라 그러면 개별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사측에서 이제 병가를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인데 많은 회사들 특히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또 인력 관리가 어렵다 그쵸. 보니까 예. 대부분 뭐 연차를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 말은 겉으로 하지 못하지만 뭐 좀 증상이 있어도 심하지 않으면 검사 좀 안 받고 일하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상황들이 퍼져서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로 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면역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4차나 5차 접종 하셨던 분들 네네. 그다음에 작년 말이나 겨울에 걸리셨던 분들의 면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돼서 네. 본격적으로 재감염 사례들이 일어나는 시기도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우려되는 반대 이제 마스크를 많이 벗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또 날도 더워져서. 더워졌으니까. 근데 이제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한 3, 4, 5월 정도까지만 해도 꽤 마스크를 잘 쓰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도 말씀하시는데 이제 노인정 가면 마스크 이제 아무도 착용 안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 이제 고위험군들도 마스크 착용을 이제 안 할 정도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느슨해진 부분들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최근에
증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작년 겨울부터 계속해서 XBB 계열들이 계속 이제 변이들이 XBB, 유행을 하는데 네. 그 변이 자체가 아주 뭐 특성이 많이 달라지지는 않아서 이제 오시는 분들의 증상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재감염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재감염 사례들 환자 중에서 일부는 좀 뭐 증상이 심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히려 좀 매우 가볍게 앓는다는 분들도 있어서 좀 이렇게 차이가 좀 개인차가 크다 있군요.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초기 때는 뭐 작은 증상만 있어도 일단 막 검사부터 받아보고 네, 그런 맞아요. 분위기였었는데 네. 사실 지금은 어떤 일부 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코로나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받아야 되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뭐 보건소 가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아직까지 이제 방역 완화 조치 안에 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닫는다는 얘기가 8월 중에 닫는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네. 근데 어떻든 간에 현재까지는 보건소에 가시면 근무 시간대도 주말까지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동네 인근에 이제 뭐 내과나 뭐 가정의학근 여러 가지 내과 진료를 하시는 곳에서 이제 신속항원 검사 대부분 진행 10,000개 넘는 의원에서 진행을 이미 하고 있고, 아, 예. 뭐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 외래라 그래서 외래를 따로 열어서 이제 PCR 검사라든지 또는 이제 신속항원 검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오히려 의원급에서 많이 검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접근성은 훨씬 낮습니다. 근데 지금은 검사비, 치료비 무료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이걸 저희 이제 급수를 곧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힌 게 곧 다가오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네.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질병관리청이랑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이제 8월 초 정도에 이제 지금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수준이 2급인데 4급으로 낮추도록 돼 있습니다.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급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해야 될까, 전수신고를 해야 되니까 환자를 전체 전수를 다 몇 명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 카운트할 수 있지만 이제 네네. 4급이 되면 표본 감시 대상이 되면 이제 그 표본 감시를 신고하는 의료기관만 신고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규모의 발생 상황 자체가 모니터링이 좀 어려워진 측면들이 있고요. 2급이기 때문에 주어졌었던 여러 가지 이제 격리 의무에 해당되는 부분 때문에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됐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 안에서는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하겠지만 경증 환자에 대한 입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의료보험 체계로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 확진자 수가 지금 4만 명을 이제 넘는 이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모니터링이 진행된 뒤에 결정이 되는 거겠죠? 아마도 이제 지금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좀 나빠지고 네네. 있어서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가 8월 초에 계획했었던 그런 방역 완화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조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어떤 것들을 좀 주로 모니터링해서 결정하게 될까요? 일단 이제 확진자 규모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위중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병원에서 수용이 좀 어려워진다든지 뭐 이런 뭐 응급실 대기 환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만약에 좀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8월 초에 있을 것들을 연기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지금 사실 뭐 조치를 완화하는 부분들보다는 네. 실제로 지금 상황을 어차피 계속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그쵸, 벌어질 그쵸.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기관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또한 방역 당국들이 잘 대응할 수 있을지를 한번 시험 삼아보는 상황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약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방역 완화의 기조는 아마 유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처럼 언젠가는 완화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제 뭐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상회복 2단계로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과는 좀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첫 번째 가장 많이 언급이 된 부분들이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입원실에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적 의무가 아직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율 권고 형태로 이제 내리겠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 조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선별진료소,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폐지하겠다라는 부분들. 또 세 네. 번째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서 중증 환자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원은 되겠지만 일부 이제 의료보험 체계로 넘어가면 약제 사용이나 또는 입원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변화들이 방역 완화 단계에서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변화들이 엔데믹으로 순전하게 잘 간다면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우려되는 상황도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은 예.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시약시설에서의 마스크의 법적 의무 해제가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치약시설이나 어차피 의료기관에
같은 경우는 마스크 벗자는 얘기 못 하거든요. 네. 어차피 자율권고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법적금이라도 있으니까 의료기관이나 취약시설이 뭐 직원이든 아니면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한테 마스크 꼭 써셔야 됩니다 할 때 특별하게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율의무가 돼버리면 아니 다 벗고 다니고 자율의무인데 내가 안 쓴다고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의 민원 부분들이 그럴 수 현장에서는 있겠죠.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내 발생 또는 취약시설 내에서의 집단 발생이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어차피 자율공고 계속 할 거라면 굳이 지금 상황에서 법적 의무를 해제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요. 예방 백신인데 이 네. 백신이라는 게 이제 뭐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이 다가오면은 저희가 또 맞아야 되는 건지 이게 해마다 맞아야 되는 건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재감염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지난주나 지지난주 보시면 전체 감염자의 40%가 재감염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미 감염됐던 분들 또는 백신 맞았던 분들의 면역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예. 때문에 네. 이제 주기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서 면역을 올려줘서 이제 감염 위험성도 떨어뜨려야 되고 특히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중증 위험들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시작되는 10월 이후에 네. 추가 접종을 하도록 이제 결정이 됐고 WHO에서는 현재 XBB의 그 변이들이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XBB 1.5에 대한 백신들을 이제 만들어라라고 이제 이미 제약회사들한테 이미 통보가 된 상황이어서 올해 네. 10월 이후에 고위험군 중심으로 이제 예방 접종을 하게 될 거고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도 원하시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올해 권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면역 저하자라든지 취약 시설에 있는 분들은 면역이 떨어졌을 경우에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이미 3, 4, 5월에 추가 접종을 이미 한번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가을에 한번 또 접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독감이 되게 네. 오랫동안 유행이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독감이 이렇게 여름까지 유행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예.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3년 동안 독감에 안 걸렸었던 특히 지금 청소년하고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유행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3년 동안 못 걸린 거를 그냥 6개월에 그냥 다 몰아서 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지표 자체가 호흡기 증상을 있는 사람이 외래에 몇 명 오는지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난 것도 이 지표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사실 주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H3N2라고 해서 A형 인플루엔자가 주로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존의 신종플루를 봤던 H1N1도 이제 감염되는 환자도 늘고 네. B형 인플루엔자 걸린 사람들 늘고 있어서 네. 다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동시에 또 혼재해서 유행하는 패턴들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올해 독감의 유행 자체가 좀 길어지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이 뭐 감기라던가 독감이라던가 코로나라는 게 사실 일반인이 느끼기엔 증상이 좀 비슷한 느낌이 네. 있어요. 뭐 춥고 뭐 콧물 나고 감기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바로 일단은 병원을 가는 게 뭐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흡기 증상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4-5 종류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유행하고 있고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네. 아데노바이러스도 유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주 일반적인 감기라기에는 리노바이러스도 지금 같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증상이 이제 보통 병원에 오실 분들은 증상이 심하게서 오시다 보니까 사실 증상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의사마저도 증상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구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만 현재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 이제 코로나19하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치료 약제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고위험군들의 중증 위험이 없으니까 어쨌든 고위험군의 호흡기 증상이 시작되면 빨리 오셔서 검사를 받고 뭐 독감으로 진단되면 독감 치료 빨리 받으셔야 되는 거고 네. 코로나19라고 그러면 코로나19 치료제를 바로 받아서 드시면 훨씬 더 중증 위험도가 낮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호흡기 증상 있는 고위험군들은 반드시 병원 진료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에 휴가철이잖아요. 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상당히 네. 많습니다. 네, 그렇죠. 해외 지금 코로나19 확진 양상이라든지 뭐 일상 회복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가마다 요새 코로나19 통계를 거의 안 내고 있어서 국가별 모니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이제 미국에 있는 뭐 교민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예. 자기 주변에 뭐 한 반은 감염된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 미국도 유행 상황이 심하고요. 다시 심해졌군요. 중국도 심하고 그다음에 일부 유럽이나 이런 곳들도 일부 국가들은 지금 코로나19 유행이 우리나라처럼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아마 네. 유행 패턴도 비슷하고 면역력 떨어지는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외국도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또 해외여행 나가시는 분들
다른 감염병 같은 것들도 좀 유의해야 한다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댕기열이 아주 극성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댕기열 같은 경우는 무기매개로 이제 전파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감염되면 뭐 발열도 심하게 나타나고 온몸에 발진 나타나고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프리카 여행이 예전에 많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안 가시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에 방문하시는 분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비즈니스 때문이든 관광 때문에.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열대열 말라리아 같이 이제 치명률이 높은 그런 말라리아에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프리카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예방 접종 그리고 또한 말라리아 예방약 이런 부분들을 처방 잘 받으셔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라리아라는 게 좀 낯설어서 이건 증상이 어떤 건가요? 네, 말라리아는 이제 해외 여행에서 가장 주의할 건 열대열 말라리아가 매우 치명적인데 네. 국내에서도 지금 자생하는 말라리아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3일열 말라리아라 그래서 예. 주로 이제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북한하고 인접하고 있는 지역들하고 강화도,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올해 유독 지금 말라리아 환자가 지금 벌써 한 400여 명 이미 발생을 해서 아, 그렇군요. 작년보다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주로 군부대에 있는 장병들이 많이 이제 북한하고 경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걸렸는데 최근에는 일반인들의 감염도 늘고 있고 일부는 서울 안에서도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도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올해 아마 이제 5월, 6월에 좀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 것 자체 때문에 이제 모기에 이제 좀 서식이 좋아지는 부분 또 강풍을 동반한 그런 이제 그 비가 좀 많이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강화도나 이제 경기도에 있는 모기들이 날아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까지 날아오면서 이제 말라리아를 일으킨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조금 말라리아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라리아도 전염병인 겁니까, 그럼? 말라리아는 사람 전파는 사실 거의 일어나진 않습니다. 의료적인 상황이 아주 극히 드물게 일어나고요.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야외 활동 늘고 캠프 같은 거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모기에 물리는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말라리아 발병 높이는데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말라리아를 비롯해서 해외 감염병에 내가 좀 걸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역시도 바로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특히 이제 위험지대에 여행하신 동남아시아라든지 또는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여행을 하고 나서 4주 이내에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제 현지에서 감염된 병들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한 경우까지 이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바로 네.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발열의 원인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런 해외 유입 감염병 같은 것들은 저희가 뭐 출국하기 전에 관련된 백신을 맞아야 한다거나 혹은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조치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경우는 아예 입국을 할 때 확률 예방 접종이 없으면 입국이 거절되는 그래요? 거기 때문에 꼭 예방 접종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라리아 위험 지대를 가실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약제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고요. 워낙 식중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장티푸스 같은 그런 열성 질환들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방 접종도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해외 여행 후에 4주 이내에 발병했을 경우는 원인 질환에 대한 감별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반드시 이제 감염내과나 뭐 이런 곳을 해외 여행자 클리닉 방문해서 이제 발병의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꼭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부터 독감, 또 해외 유입 감염병까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개인 수칙 뭐 당연히 잘 지켜야겠습니다만은 뭐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뭐 우리가 매번 강조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손위생 철저히 하는 부분들, 또한 마스크 착용,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는 것 분명히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해외 여행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사전 준비 철저히 해라. 그리고 다녀와서도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와야 된다. 이제 이 두 가지 원칙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